네, 안녕하세요. 오늘 북토크 사회를 맡은 과학과 사람들의 최진영입니다. 북토크를 진행하는 이곳은 스페이스 살림인데요.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 스스로 나다운 일을 찾고 실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다양한 가족과 시민을 위한 일상의 변화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마을 서재라는 곳인데요. 도서,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2층에서는 스페이스 살림의 시작을 기념하면서 반짝이는 영감의 서재 컬렉션이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시민분들이 추천해 주신 책이랑 추천사, 현장에서 직접 마을 서재에 어울리는 책들을 추천해 주신 그런 참여 코너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마스크하고 한 번씩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 살림의 마을 서재에서 열리는 첫 번째 북토크, 여성의 일과 생활의 혁신을 이야기하는 공간과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과학, 그리고 과학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옆에는 이지우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행사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좀 적응이 될 만도 한데 그 코로나 시대가 사실 뭐 좋은 점은 없지만 하나 저희한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과학적 소양을 가지는 게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다시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선생님 소개를 약간 하고 나머지 수다를 떨어보자면 선생님은 일단 과학 논픽션 작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동화 작가라고도 동화는 이제 픽션인데 동화는 저는 이제 넌픽션 작가니까 그냥 과학 넌픽션 작가라고 하는. 천문학자이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아니고. 이제 천문학자이시기도 했고. 전 천문학자이시며.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에게 혹은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과학이 주는 어떤 경이감,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자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런 분들 중에는 되게 이상하게도 제가 느끼기엔 이상하게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셔서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대중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방식이 있으셔서 전 그게 좀 되게 항상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책은 이 나의 과학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일단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책이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글이 되게 좋고 하기 전에 일단 인상이 되게 아름다운 책이고 안에 이제 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와 또 그분들의 어떤 판화 작업, 그분들에 대한 판화 작업들이 들어있고 이 책에 대해서 약간 먼저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은 이지우라는 어린이 혹은 이지우라는 나중에 여성 과학자가 되었던 어떤 여성이 이제 여자 과학자들과 맺었던 사적인 관계들에 대한 어떤 소회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지우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선생님이 이 과학자들을 만나면서 개인의 어떤 길을 찾았듯이 이 공간도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또 공간의 갈 길을 혹은 여러분의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공간의 첫 북토크를 이 책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책에 대한 소개 선생님이 직접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어떤 교육 목적의 책, 사람들한테 기후변화를 알려주자, 혹은 뭐 우주의 역사를 알려주자, 이제 특히 천문학 관련된 글을 많이 쓰셨으니까 이제 그런 취지의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책은 그런 작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네,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나 이런 부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만들기 전에 빅뱅 좀 아는 10대라는 이제 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우주론에 관련된 이제 과학자들을 실크 스크린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책에 사파로 넣었었는데 그때 거기 이제 남자 과학자들도 많이 있고 여성 과학자도 2분인가 계셨는데 나중에 그 그림들을 쭉 늘어놓고 보니까 여성 과학자가 훨씬 예쁜 거예요. 예쁘다는 게 이건 그냥 프리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멋지다고 그러나 그거 뭔가 그 안에서 기가 나온다고 그러나 그런 게 막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거 참 흥미롭다. 항상 남자 과학자들은 이제 자신의 그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늘 같은 포즈로, 같은 이렇게 인상으로 딱 찍는데 여성 과학자들의 그 사진이나 그림이나 남아있는 것들은 아주 표정이 다채롭더라고요. 자연스럽고. 네,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래, 인간이라면 원래 이런 게 맞는 거지. 그때부터 아무런 그 목적 없이 여성 과학자들만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여성 과학자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여지껏 과학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에 그 어떤 영감을 주었던 과학자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마리 퀴리, 그 다음에 마이트너, 그리고 바버라 맥클린톡 이런 이제 그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자료를 다 찾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이제 사진들, 그림들, 초상화 이런 걸 다 찾아서 보면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실크 스크린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한 40분쯤 했더라고요. 40명쯤 했는데 이걸 다 해놓고 나니까 그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렇게 작업하는데 거의 한 1년쯤 걸렸거든요. 1년 걸리고 나니까 그 사이에 제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 이건 뭐지?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인 건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편집자가 그걸 눈여겨보던 편집자가 선생님 책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실크 스크린 작업은 출판 계획과 무관하게 그냥 그렇죠. 혼자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러셨구나. 그냥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될 때도 그래서 이 작업을 보면 이제 바탕에 글씨 같은 거 있는데 이게 이 바버라 맥클린톡이 쓴 비아냥을 받았던 논문. 그 다음에 이제 바버라 맥클린톡의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모든 것을 초월한 표정.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옥수수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이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위에 콘이라는 거를 이제 박아서 이런 삼박자 스타일의 그 실크 스크린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하면서 다 해놓고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저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여성 과학자들의 얼굴을 찾아주자. 사람들이 이름은 알지만 얼굴은 모르잖아. 근데 그 후 이 작업을 하다 알게 된 건 뭐냐면 얼굴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른다는 그럼요. 사실 이제 여성 과학자 아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라고 말하면 사실 마리 퀴리 빼면은 그 다음은 이제 굉장히 한참 생각하다가 누구 이름 정도가 더 나올까요? 제인 구달 정도. 그렇죠. 그 다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딱 두 분. 가끔 레이첼 카슨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과학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술과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그렇죠. 과학과 환경과 관련된 분. 그래서 이제 이 여성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얼굴을 찾아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존재조차 모르는구나.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데 나뿐만 아니라 과학 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한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책을 만들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에요. 지금 방금 그 바버라 맥클린톡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이야기,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일단은 저는 선생님이 그 바버라 맥클린톡과 이렇게 가까운 어떤 과학적 경험과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선생님이 중학교 시절에 옥수수를 심었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옥수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옥수수가 다 자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 봐 이제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집에 갔는데 옥수수가 모두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봤더니 이제 옥수수가 저녁밥에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과학자의 삶을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다 이러셨거든요. 과학자의 삶이란 어떤 이제 내가 키운 옥수수를 밥에 넣으려는 부모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인 거죠. 주변에 이제 환경의 여러 가지 외압이라고 해야 되나? 지켜내야 되는 거죠. 거기 왔어서 나의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제
해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과학자들의 얼굴에서 담고 있는 어떤 얘기들, 예. 그리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겪으셨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얘기들은 되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과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얘기랑은 약간 다른 얘기들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고 뭐 어떤 성과를 냈고 이런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예. 관계, 선생님이 이 과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과학자들이 선생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좀 주로 나와 있어서 저는 이제 특히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젊은 친구들, 뭐 특히 젊은 여성들, 뭐 어린이들이 봤을 때 왜냐면 어린 시절의 이지유와 본인을 동일시하기는 되게 쉽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세계적인 막 성과를 이룬 과학자들하고 본인을 동일시시키는 되게 어려워도 근데 그런 어떤 시작이 되게 좀 좋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어떤 과학자가 또 약간 이런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 본인에게. 요즘 이제 가장 그 기후 변화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 있는 분으로 이분은 이제 과학자라기보다는 그 뭐죠?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이제 생태 페미니즘 운동을 하시는 이제 분인데 반다나 시바라는 인도 여성이셔요. 이분은 이제 토종 씨앗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40대 때 이제 그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옥수수를 심으리 여러 번 도전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대학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에 가면은 그 토종 옥수수 씨앗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옥수수 씨앗을 받아다가 이제 마당에다 심었죠. 심어가지고 그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잘 자랐어요. 제가 열심히 물도 주고 뭐 그리고 옥수수가 의외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름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두둥 누가 배가 써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썼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아 정말 내가 다시 옥수수를 심으면 내 성을 간다.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을 교육하는 게 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그 뭐랄까 중요한 뭐 해결점이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하고 밭을 나눠줬을 때 그 생산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종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저는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사실은 어떤 여성성이라는 거를 뭔가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직접 뭔가를 생산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처음 얻은 여성들의 어떤 마음 같은 게 좀 느껴져서 그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도 옥수수 재배를 언젠가는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나도 어떤 이런 종류의 막 실험 같은 거를 해봤던 어린이, 나 옥수수나 콩을 키워보고 싶었던 어린이, 뭐 밤하늘을 보면서 뭐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슨 벌레를 봤던 무슨 뭐 의사가 되고 싶었던 지금 굉장히 많은 꿈을 가졌던 어떤 그치만 한결같이 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린이들의 되게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지금 좀 더 더군다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여성들이 여성 롤모델을 가지는 게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문학계에는 워낙에 처음부터 좋은 천문학자들이 좋은 자리 말하자면 뭐 하버드대에서 교수 자리를 되게 일찍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도 저 교수님처럼 돼야지 하는 식의 학생들을 꽤 많이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크게 다루는 소재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리학과는 확실히 남자들이 엄청나게 남초인 상황으로 꽤 오랫동안 가왔고 천문학과는 여성들이 그래도 많이 가는 것들이라든지 성별의 차이에 따른 롤모델에 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긴 했었거든요.
일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제 깨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학계에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뭐랄까 진보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계에 딱 들어가면 과학계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성 고정관념도 심하고 성에 대한 편견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과학계에 들어가는, 이공계에 들어가는 지금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생들 수를 보면은 거의 절반이, 반반이 남성 여성이에요. 남성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이미 여초거든요. 여학생들이 더 많아요. 많은데 그때 나오는 그 신문 기사를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제 여학생들 뭐라 그러죠? 아주 잘 하고 있다. 여학생들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석 자리를 여학생에게 이제 빼앗겼다, 내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인구가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니까 입학하는 학생이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인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1등도 여학생이 할 수도 있고 남학생이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왜 기사가 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비단 남성들만의 생각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이제 않다는 거죠. 않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뭐 연구소를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그리고 40대, 50대가 되어서 어떤 결정권자의 자리에 됐을 때 여성의 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결국은 그 사이에 많은 여성들이 이제 경단녀라고 그러죠. 경력이 단절된 채로 더 이상 그 원래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거기에는 이제 결정적인 게 결혼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결혼하면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뭐 여성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일을 놓은 것 같지만, 그거는 그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주변의 사회가 뭐라 그러죠? 암암리에 압력을 넣어서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포기하도록 보이게끔 하는 것인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아까 롤모델 하셔서 이제 얘기했는데,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럴 때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이렇게 되어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격파하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커리어를 그대로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성을 보는 것, 이걸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는 지금 20대, 30대 또는 10대들에게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과 그런 존재가 아예 없었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 삶을 이렇게 계획하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롤모델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네. 들었던,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네.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독일에 살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새로 수상을 뭐 뽑아야 네.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뭐 어떤 자기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유치원에 있는 친구가 나도 뭐 나중에 커서 수상이 될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더니, 남자가 어떻게 그런 게 되냐고.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밖에 못 본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건 원래 약간 엄마 같은 롤이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돌보는 엄마야, 그런 역할은. 그러니까 남자가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도 되게 악의적으로 지금은 여성이니까 차별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냥 주변에 충분한 여자 동료가 없고, 여자 선배가 없고, 여자 선생님이 없고, 여자 지도교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되게 여러 영역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이런 좀 호의적인 환경 같은 게 사실 연구 환경에서도 되게 좀 부족하기는 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요. 네. 사실은 연구 환경뿐이겠습니까? 어느 회사나. 회사뿐만 아니라 네, 어느 조직. 모든 것이 그렇죠. 제가 언젠가
학교에 가서 그 이제 작가와의 대화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사막에 가서 3달 동안 살았다. 왜냐하면 사막에 대한 책을 쓰려고. 그거를 딱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여학생이 딱 손을 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저기 작가님이 3달 동안 사막에 가 있는 동안 애들 밥은 누가 해줬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학생이라서 저는 너무 더 뭐라 그러죠? 충격이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사막에 가서 있었던 막 5만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막에서 뭐 사막의 과학적인 정의며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생물이며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에는 이제 별 관심이 없고 이 학생은 이런 걸 생각한 거죠. 만약에 엄마가 과학 저술가야. 그런데 사막에 책 써야 된다고 3달 동안 갔어. 그럼 나는 밥을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물었죠. 집에 혹시 아빠하고 같이 사니?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사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걸 물은 이유는 왜냐면 가정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할까봐 이제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가 맨날 퇴근을 해서 오시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저 안심을 하고 제가 말을 했죠. 내 남편도 밥을 할 줄 알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짐작가는 바가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3달 후에 내가 돌아왔을 때 아무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너희 엄마도 너희 아빠에게 밥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가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동공지진이 일어나더니 강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제 책을 내 앞에서 딱 놓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작가님, 저도 작가님처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저 작가 되면 저하고 만나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눈빛이 아까 질문할 때 하고 진짜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랐냐면 그때는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 뭐 이제 이런 것 플러스 한 번도 주변에서 여자가 그렇게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멘토 이야기에 이제 계속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자가 저렇게 일을 위해서 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독립적인 여성이 이제 자기가 탁 들어간 거예요. 인식 전환이 탁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솔직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인간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옆에서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머릿속에 여자는 집에서 밥 잘하고 육아하고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네요. 그 친구는 그러면 자기가 밥을 해줘야 된다는 상황을 지우고 나니까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 너무 근데 그 친구 5학년 막 이런 친구가 약간 좀 슬픈 얘기 아닙니까? 슬픈데 어쨌든 슬프고 약간 희망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은 금방 그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은 이제 고정관념을 깨려고 그러면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어린 아이들은 이런 세계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기 들면은 그 세계가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미래와 이게 딱 닿는다고 그러면 아주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탁 방향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강연이 되게 마음에 남네요. 네. 그래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해도 된다고 미국 같은 나라에는 생각한 지 100년이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죠. 사실 우리는 뭐 역사의 긴 뭐 이런 어떤 수레바퀴 이런 거에서 보면 100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답답한데 세상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래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프랑스 혁명도 100년을 했는데 프랑스 혁명이라는 단일한 이벤트도 100년이나 했는데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 듣고 선생 같은 분들과 만나면 이제 조금 뭐랄까 변화하는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같은 걸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이제 기후 문제 같은 거 되게 많이 얘기하고 환경 문제 같은 것들 제가 약간 좀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마치 여성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분리수거라든지 예. 뭐 이런 문제, 플라스틱 문제 같은 거를 사회에 어떤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예. 준엄한 지도층이 여성들을 약간 혼내는 것 같은 톤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의 효과나 뭐 어떤 영향 같은 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공유하고 받아 안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당연하죠.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들의 실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여성이 쪽에 더 가까운 문제처럼 느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를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쪽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 결국은 인간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생산성을 늘리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을 막 지금 실현하다가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욕망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욕망의 주체가 누군가를 보면 결정권자들이죠. 결정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군가요? 남성이고요. 지구에서 보면 그 남성 중에서도 백인 남성인 거예요. 백인 남성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백인 남성들의 주체 하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 폭주를 해오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것은 이제 저개발국의 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자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탄소 문제로 인한 뭐 온난화 문제가 지구적이라고 해도 그 고통은 사실 좀 집중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 좀 화가 날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래 지구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모두가 희생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면서 왜냐면 이제 제 1세계의 사람들은 뭐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원한 지하철을 타고 다니자라는 정도의 희생을 하는 동안에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들은 뭐 12살에 매춘을 강요당하거나 뭐 매매혼을 하거나 심지어 죽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말하자면 고통 분담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런 불공평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여성들이고 이것을 감지하는 것도 사실 여성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은 그 사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의 극한 상황이 이제 기후 위기인 건데 이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느냐? 그 사회의 약자들인 거죠. 약자들이면 그 사회의 약자는 그럼 누굴까? 보면은 어린이,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여성. 이 이제 세 그룹이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왜냐하면은 나쁜 상황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자 하는 거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먼저 내팽겨쳐지는 거죠. 그 사회로부터. 그 끝이 결국은 누가 먼저 죽느냐, 나중에 죽느냐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끝까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끌고 가는 거죠. 수 있죠. 그 예를 들어 어떤 기후 변화나 뭐 어떤 플라스틱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실천 문제도 조금 마찬가지인데 이 기후 변화 문제나 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같은 게 여성의 문제처럼 돼버리는 게 우리는 매일 겪는 문제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장 보러 갈 때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데 가끔 좀 사실 그럴 때 없어요. 저는 사실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서 한참 노력을 할 때는 마트 갈 때 고기 이렇게 젖은 거 담아올 수 있는 이런 그릇 같은 거 따로 싸가지고 다닐 정도로 되게 막 철저하게 그 플라스틱 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플라스틱에 대한. 그게 뭐였냐면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에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산에 대한 거였거든요. 이만한 공간 한가득이 매일매일 나오는데 너무 허무한 거죠. 그렇죠. 나는 진짜 이 고생을 하면서 사실 그거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 가볍게 들러서 장을 보지 못하고 집에 와서 그릇을 가지고 다시 나가는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꽤 회사 다니면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러고 있는데 쟤네들은 저러면 뭐 하는 그러니까- 짓인가 이런 좀 패배주의 같은데 사람이 빠져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저는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투명한 거, 우리 페트병이라고 그러죠. 물병. 네네네. 그거 외에는 재활용이 거의 힘들다는 거를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알았어요. 플라스틱을 전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걸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걸 버리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버리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는 결국은 자본의 논리로 굴러가기 네.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돈 더 해서 기업이라면 필요가 없죠. 더 해서 네. 그거를 재활용하지 않겠죠.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렇다면 이거는 안 쓰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최준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통도 네, 네.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지금도 장바구니 그거는 네, 뭐 기본으로 당연히, 네. 다 가지고 다니고 저희 집은 한 달 가야 재활용이 한 팩도 안 나오는 정도로 정말 열심히 10년 동안 살았어요. 네네. 이렇게 10년 동안 살았는데 왜 지구가 지금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무기력함이 정말 예. 그러니까 어느 날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되게 당연하게 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아주 분명한 거죠. 뭐냐,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의 상황은 개개인이 어떤 노력을 조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이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득을 조금 줄이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뭔가 개발을 하거나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큰 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게 해결되는 문제인 거지. 개인들이 하나씩 나 오늘 플라스틱 하나 덜 쓰고 뭐 재활용통에 넣고 이거는 그냥 그 개인이 일종의 개인의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권력자와 이제 돈 있는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죄책감을 이렇게 찔름으로써 이 사회가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네,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작가 예. 있잖아요. 그 환경에 대한 되게 중요한 책,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쓴 그 환경 운동가 이제 저널리스트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쪽에서 되게 유명하고 그 책으로 이제 필리처도 받고 한 분이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물건은 써도 돼? 이건 쓰면 안 돼? 나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안 돼? 이제 물어보면 이제 자기 그때마다 자기도 뭔가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게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소비자로서의 자기만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소비자가 아닌 어떤 주체로서 세워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옳은 소비자가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정말 옳은 답을 내려면 소비자로서 접근하는 건 부족하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답을 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런 공간이나 플랫폼들이 그런 역할들을 조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플라스틱 비닐백 같은 거를 쓰지 않다가 절망했을 때 혹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플라스틱백을 안 쓰는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모여서 뭔가 정말 진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떤 좀 모여있는 목소리에서 나올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혹은 어떤 좋은 흐름 같은 거를 공유하고 좋은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여성들의 모임 같은 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 냉장고 없이 얼마나 사셨다고 하셨죠? 지금 이제 2년 10개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3년 되죠.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냉장고 없이 지금 거의 3년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조건들. 첫째, 저는 한 거의 5, 6년 전부터 부엌문을 닫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밥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 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냐면 공유 부업, 공유 경제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뭔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홍콩에 여행을 갔는데 홍콩의 시장 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묵게 됐어요. 에어비앤비로 해가지고. 근데 그 아파트에 딱 들어갔더니 방이 3개에 거실이 있는데 부엌이 진짜 좁은 거야. 부엌이 요만하죠. 요만한 거야. 요만하고 냉장고가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 냉장고에 뭐 물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뭘 어쩌라는 거야. 아, 근데 그 답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해결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이제 문을 쫙 열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저 밑에 그 저기 식당에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보니까 다 파자마를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내려가 봤지. 내려갔더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아침 먹고 그냥 어떤 사람은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냥 다시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가고 점심은 각자 이제 다 일터에서 먹고 들어올 때는 또 저기 그 시장 이렇게 오면서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부엌의 역할은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싸가지고 온 음식을 쉐어하는 뭔가를 하는 뭐 그릇에 담든지 뭐라든지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왜? 일단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다 이제 서울로 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저하고 남편밖에 없고 나하고 남편이 끼니를 먹기 위해서 사실 식재료를 이만큼 사면 먹는 거는 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를 버려요. 왜냐하면 그 유통 구조상 2인 가족이 뭘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 얼마나 큰 식재료의 낭비예요. 낭비인데 그렇게 이제 식당에서 뭔가 식재료를 구입하고 조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파는 그 과정에 훨씬 식재료 낭비가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식당을 이용해야겠다. 공유 부엌이라는 게 식당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마침 냉장고가 고장났네. 냉장고가 27년이나 썼는데 얘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 이때 이제 두 번째. 기후 변화? 이것의 그 주요 원인은 지구 온난화인데 지구 온난화는 결국 온실가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게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냉매,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쓰는 냉매가 상당히 아주 효과 좋은 온실가스예요. 얘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열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 중에 넷제로라는 넷제로, 책이 네네네. 있는데 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멈출 수는 없겠지만 지구 온난화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두 번째가 냉매 관리예요. 그렇군요. 네, 두 번째가 냉매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이나 냉장고, 그러니까 폐기하는 냉장고에서 공기 중으로 새나가는 냉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냉매가 이 공기 중에 더해지지 않게 하는 게 이 온실가스를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이 냉매를 이 공기 중에 더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시당초 냉매를 사용하는 무언가를 쓰지 않는 거다. 그건 결국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를 퇴출하고 더 이상 새 냉장고를 들이지 않는 거네. 그럼 나는 찬물은 어떻게 마시고 얼음은 어떻게 먹지? 여기서 또 공유 경제, 네. 공유 냉장고. 내 냉장고는 편의점 냉장고가 내 냉장고다. 편의점 가서 2,000원만 주면 얼음 1kg를 이만큼. 그쵸. 왜 내가 얼린 것보다 더 깔끔하게 얼린 투명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음 가지고 여름마다 와서 이제 콩국수도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그건 뭐죠? 모히토도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난 여름에 올 여름이죠. 올 여름에 제가 얼음값으로 쓴 돈을 계산해 봤더니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게 안 많아요. 의외로 안 많아요. 그래서 얼음이 싸니까 워낙. 그렇죠. 네. 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시원한 물 먹고 싶으면 편의점 냉장고가 뭐 얼마든지 그 일을 해줄 수 있고요. 결국은 이거는 인식 전환의 문제인 거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불편하지 않냐.
왜 안 불편하겠어요? 사실은 조금 불편해요. 네. 불편하지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운동, 무브먼트, 운동의 기본 골자는 그 운동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불편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는데 뭔가 바꾸고 싶은 행동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가 아닌가를 그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불편해. 근데 내가 삶이 불편하고 그다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내가 뭔가 변화를 위해서 한다고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잘 타협을 해가지고 나도 안 편하고 나도 편하고 저 사람도 편해. 그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무브먼트의 바닥에는 불편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넘고 하나 넘고 하나 넘고 하나 넘고 하다 보니 이제 3년이 다 된 거죠. 요 앞에 이제 처음에 이 냉장고 없이 사는 거를 이제 내가 우리 남편에게 공표를 했죠. 냉장고를 사지 않겠어. 냉장고 없이 살아볼 거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막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하면서 그렇지만 찬물도 그러더니 그러면 우리 3개월만 살아보고 3개월 후에 생각해보는 건 어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3개월이건 6개월이건 상관없이 갈 거였지만 남편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 또 뭐 오케이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가을이더라고요. 그 2월부터 없이 살았는데 여름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거 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먹는다는 일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중요하고 같이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덜 생각한 나머지 먹는 얘기, 먹는 것, 뭐 냉장고가 그러니까 정말 저는 사실 냉장고 크게 늘리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그 친구집이나 엄마 집 가보면 냉장고에 정말 큰 것들이 몇 개씩 막 있고 거기에 뭔가 꽉 차 있고 이게 좀 약간 저는 공허하고 약간 슬퍼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게 먹는 게 중요하죠. 인간은 종속 영양 생물이잖아요. 뭔가를 먹지 않으면은 이 신진대사를 할 수 없으니까 먹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딱 먹을 만큼 먹느냐. 이제 그 다음에 먹는 것을 뭐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잉여의 상태가 잉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종의 나를 드러내는 어떤 상징 같은 것으로 보느냐. 이제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냉장고 없이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뭐 음식하는 게 낙이라든지 삶의 낙이라든지 그게 업이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냉장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저는 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냉장고가 없이도 조금만 불편하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냉장고를 걔도 가동하려면 전기가 드는 거잖아요. 전기는 어디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처럼 화력 발전 막 되는 곳에서는 그거 다 이산화탄소 배출하면서 나온 전기로 그거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다 제가 또 계산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다 해서 하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쓰지 않는 게 사람들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러니까 17층의 네 라인에 있는 전체가 하루 동안 플라스틱 한 번 안 내놓는 것보다 나 혼자 냉장고 하루 안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아까도 처음부터 말했지만 이게 단순히 기후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의 문제들 중에 선생님이 지금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 있으면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고 같이 나눠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사는가를 이제 하잖아요. 모두 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가 과학 공부하는 거, 책 만드는 거, 이 모든 행동이 결국은 나답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다른 사람도 그게 목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건데, 나답게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일단 성 고정관념으로 보자면 남자답게 노노노, 여자답게 노노노, 나답게. 여자든 남자든 그런 어떤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보는 또는 바깥에서 보는 그런 내가 아닌 나다운 것. 그럼 나다운 걸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찾아지는 게 아니죠. 저절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서 경제 공부 왜 하나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봐서 돈 잘 벌려고? 근데 내가 아는 경제학자들은 부자 아니더라고요. 주식 투자도 잘 못해요. 해도 번번이 마이너스야. 경제 공부 왜 하나?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그 흐름 속에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럼 내가 누군가의 정신적 또는 자본적 노예가 되지 않고 나답게 잘 살려면 내 위치를 어디로 옮겨놔야 되는가. 역사 공부는 왜 하나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흘러왔던 것을 보면서 뭐 역사 시험 잘 보려고 제 나이 정도 되면 어디 가서 시험을 보겠어요?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사람 아니면 주변에 나한테 영향을 주는 누구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휘둘리지 않고 내가 결정한 바대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 과학 공부는 왜 하나요? 과학 공부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있어요. 과학자분들이 하는 뭐 논리적 사고를 키워요. 뭘 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찾으면 뭐냐면, 이 과학적으로 기술이 없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지식을 다 알아보면 아까 기후변화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과학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위치가 어딘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기술과 그 다음에 아주 값싼 또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나답게 살 수 있나, 그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1시간씩 열심히 이제 세계 과학 뉴스 싹 서치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세종시에 살고 있는 나 이지우가 오늘 시간의 흐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수들 안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장 이 사회를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나답게,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는 얘기를.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그 과학과 기술 그리고 여성이라는 테마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쌓아지는 어떤 네트워크와 관계들을 만들고자 하는 공간이어서 사실 저는 이 공간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들을 만들지 사실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공간이 그러니까 이 물리적 공간이 진짜 여기 너무 훌륭한데, 이런 물리적 공간이 사람들의 사회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과학 지식 아까부터 뭐 계속 나오기는 했는데 틀릴 수도 있고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거나 틀리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틀리거나 모르는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럿이 모이는 거죠. 예, 여럿이 모여서 연대를 해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나가기 위해서 어떤 기본 지식들이 필요한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려면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연대를 하는 게 뭐 요즘 줌으로 하고 뭐 그렇긴 한데 해보셨지만 알겠지만 이게 인간은 어쨌든 물성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과 이게 랜선으로 보는 거는 이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게 아주 큰 거의 50분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요. 이 안에서 이제 기본적 우리가 계속 이제 나다움을 얘기하지만 개인은 나다움을 찾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단체는 단체다움을 찾아서 행복하게 이 모든 고난이 이게 고난의 길이 돼서 고난으로 끝나면 곤란해.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한 70% 정도는 행복해야 돼.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즌에 저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만지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 막 사람 되게 많은데 가고 싶고 막 극장 같은데 막 단지 그냥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막 횡단보도 같은데 건널 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무슨 길에도 별로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옆에 사람들이 우연히 되게 많으면은 약간 기분 좋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되게 또 많은 걸 좀 배우는 요즘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곧 이 공간도 정비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토크를 진행한 스페이스 살림,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그런 많은 여성분들이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떤 과학의 바탕이 되는 플랫폼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북토크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과 사람들의 최진영이었고요. 저는 과학 넌픽션 작가 이지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